네, 녹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댕기왕자의 주식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통신주, 바이오주 하락, 조선주, 화학주, 철강주 상승, 경기 민감주 순환매 장세, 수소차 테마는 현재 진행 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네, 시황을 시작하기 전에요. 그 전에 제가 시황 방송을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요.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 방어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증권업종, 자동차 업종의 흐름이 좋았고요. 이번 주는 조선업종의 흐름이 좋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는 저번 주부터 작년 하반기에는 긍정적 뷰를 드렸지만 저번 주부터는 부정적인 뷰로 뷰를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통신주들이 하락 거래량을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을 보시면 조선업종은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요. 당분간도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증권업종이 바닥을 다지고 증시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그 증권업종은 증시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주에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업종은 여전히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업종 자체가 좋지 않으면 코스닥 흐름 자체도 그렇게 좋은 흐름만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경기 민감주들이 코스피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좀 더 강세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황의 가장 큰 중심, 가치 투자자들이 시황을 봤을 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주 심플하다고 하였죠. 그게 뭐죠? 영업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현재 한국 증시가 자산 가치, 오로지 자산 가치로만 평가받고 있는 매우 자존심을 구긴 그런 구간이다라고 하였죠. 이것만 생각하면 다른 악재가 엄청나게 나와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그런 건 재료에 불과하다. 매일매일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증권 뉴스 자체가 증시가 상승을 하면 상승에 대한 어조로 나오고 증시가 하락을 하면 그 하락에 맞게끔 하락의 어조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 하락을 한 상태에서 그 하락의 재료들을 입력이 되기 때문에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같고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매일 나오는 증권 뉴스 자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휘둘리는 경향이 있죠. 그 휘둘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좀 더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숫자,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한 숫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8년도에 금융위기 PBR이 0.85배 수준이었는데 현재 또한 그때와 마찬가지인 PBR 0.85배 수준까지도 떨어졌었죠. 그래서 과연 지금이 그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더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주식이 왜 이렇게 싸졌냐? 도대체 왜 이렇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 자체가 굉장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10월에 수급이 굉장히 크게 이탈하면서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시 연준 의장이 한 달 만에 의견을 바꾸면서 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많이 사라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우려감 또한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 또한 바닥에서 반등할 여지를 충분히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스피 시장은 PBR 0.8배 수준에서 가장 최저점을 형성하였다. 그게 이제 증시의 역사였는데요. 보시면요. 2003년, 2004년 이때가 0.78까지 떨어졌었고요.
이때 이라크 전쟁 때였죠. 그 다음에 이제 0.77,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0.77배 수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그보다는 조금 미지만 0.86배 수준까지도 떨어졌었고요. 2016년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다시 0.85배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0.7978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은 네, 이렇게 약간 더 올라와 있는 상태죠. 하지만 여전히 PBR 1배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가치를 보시면요. 영업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근데 증시는 하반기부터 하락을 하면서 자산가치는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가치, 장사는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 갭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갭 차이를 메우려면 결국 메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장사를 못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증시가 이 영업이익에 맞춰서 올라와줘서 어느 정도 중간쯤에서 그 이격을 메꾸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매년 꾸준히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실적이 어긋나기보다는 이미 하락할 대로 자산 가치가 2008 이 수준이죠. 이미 이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에서는 증시가 올라와 주어서 이 간격을 메꾸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산타가 안 왔지만 1월에는 증시에 산타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2000포인트 깨졌을 때 한번 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업종 동일지수 등을 살펴보면요. 네, 이게 코스닥입니다. 현재 박스권 상단,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갈지, 옆으로 행보할지, 아래로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최근 야간 선물이나 선물 시장, 외국인의 수급 등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가가 갑자기 상승을 크게 했더라고 하더라도 급락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지지선을 또 받쳐주고 일시적인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현재 바이오 업종이 많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흐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몰빵이 되어 있는 가중 평균 지수가 아니라 동일 가중 지수로 보시면요. 여기 지수로 보시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하락이 크면 지수는 그날 상승 종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동일 가중 지수로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을 하더라도 동일적으로 지수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큰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55번이거든요. 동일 가중 지수를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보시면 10월에 딱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철강 업종을 보시면 철강 업종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시면 된다고 제가 했죠.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코를 보시면 철강, 이 라인이죠. 이 25만원대 라인선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해 줄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드렸습니다. 왜냐? 현재 포스코의 자산 가치가 0.51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해봤자 이미 어느 정도 악재들은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봤을 때는 이쯤 25만원대 라인선에서는 하락의 브레이크가 잡히고 이 60일선을 통과할 것이다. 옆으로 쓸면서 결국 통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동국제강도 보시면 이 라인선에서는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을 형성해 줄 거다. 동국제강 이미 PBR 자산가치 0.4배 미만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구간까지 현재 주가가 진입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기 방어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경기 방어주 대표적으로 통신 3사,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좋았던 종목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좋지 않을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 하반기에 좋지 않았던 종목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신 3사는 작년 하반기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신고가를 연일 돌파하고 치고 올라나가는 흐름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의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LG U+를 보시면요. 오늘 4.32% 하락을 했네요. 보시면 여기 18,000원대가 저항선이 되면서 여기서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죠. 네, 이거를 앞으로도 당분간은 뚫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도 2017년에도 이때도 이미 5G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더 갈 거라고 했는데, 네, 증권사에서 더 갈 거라고 했는데 빠졌죠. 이 빠지는 기간이 몇 년이죠? 1년 빠졌습니다. 그죠? 보시면 2016년 7월, 2017년 7월 1년 상승하고 1년 빠지고 지금 반기 상승했습니다. 그죠? 네. 그 여기서도 1년 상승했으니까, 근데 사실 1년 상승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죠. 네. 여기서 조금 올라가다 여기서 쫙 반기 동안 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아마 더 가기보다는, 네, 이렇게 아래쪽으로 방향을 당분간은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SK텔레콤도 보시면, 네, 똑같은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마이너스 2.23% 오늘 하락을 하였는데요. 네, 밑에 있는 공간이 훨씬 지금 U+나 SK텔레콤보다 넓기 때문에 이 공간을 메꾸고 다시 상승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 업종 또 계속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그룹주를 포함해서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유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한 바이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염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개별적인 이슈들, 임상 3상이 성공했다든지 이런 이슈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전반적인 업종 자체는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올해 1분기까지는 약세 흐름을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실적 구간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은 대부분 실적이 안 나오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실적 없이 오로지 꿈, 네, 미래의 꿈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실적으로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화학 업종을 들고 왔는데요. 화학 업종을 살펴보시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화학 업종만의 대세 상승을 시작을 하고 끝을 맺었다고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에 어떻게 해서 화학 업종이 상승을 하였느냐라고 보시면 중국이 환경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화학 산업의 중심이었던 석탄 산업을 때려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PVC, 가성소다, 에틸렌, 암모니아 가격 등이 급등세를 이어주면서 이런 재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화학 섹터가, 화학 업종이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매치가 되지 않으면서, 그죠?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 자체가, 수요가 많아졌다라기보다는요, 예, 화학 업종의 수요가 많아져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수요는 그대로 해도 이 공급이 더 부족한 상황이 일어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였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이미 설비 증설, 이때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설비 증설을 이미 다 끝내고 모든 투자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업황 자체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화학 업종 자체는
실적이 좋아졌어? 실적 좋아? 하고 실적이 좋아진 걸 이미 확인을 하고 재무제표에서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면 고점대에서 잡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학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화학산업에 대한 전방산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특징 그룹으로는요 4조 그룹을 살펴볼 텐데요. 이 4조 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월간지에서 11월호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동안 이 그룹이 성장을 못한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성장을 안 한 것이다. 못한 거와 안 한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아니 이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 엔지니어링 사건도 있었고요. 그 외에 아직 승계 작업이 끝나지 않은 종목들은 이상하게만큼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린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보고서를 이제 읽어보시다 보면 그 회장과 이제 그 회장의 아들, 그럼 성이 똑같겠죠? 예, 그 아들의 나이차, 만약에 회장의 나이가 뭐 80세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승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되었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도 아직 승계가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무제표를 잘 포장을 해서 성장을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봐서는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기업처럼 꾸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캐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사업 보고서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 승계 작업이 지금 4조 그룹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배구조도 강화를 하고 앞으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이 그룹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지주회사로 이 기업이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려면 자산 가치가 기존에는 1,000억이었는데 이제는 5천억 수준은 되어야 지주회사로 전환이 가능이 한데 그러려면 자산을 띄워야겠죠. 그러려면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상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4조 그룹이 소비자에게 가장 강점이 있는 4조 대림이라는 회사를 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5년부터 여러 종속회사들을 4조 대림 밑으로 편입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회사들의 매출이 잡히겠죠. 예, 매출이 잡히니까 당연히 4조 대림의 실적은 엄청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4조 대림을 보시면요. 주봉으로 볼까요? 네, 그때가 2015년이죠. 이때부터 지배구조 개편 과정, 승계 작업을 이루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이 그룹이 성장을 안 했던 그런 것까지 승계 작업이 끝나면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부터 하락하던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바뀌었는데요. 이 가운데선을 기준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잡아버리면 주식을 이런 데서 투자를 해버리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래도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기업이 성장을 하면 어느 순간 여기를 돌파를 해줍니다. 그죠? 아무리 위에서 잡아도 기업만 성장을 해준다면 오랜 기간 고생을 해서 그렇지 다시 원금까지 돌아와 주죠. 그래도 이왕이면 차트를 보고 이런 자리 밑에서 이런 자리에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모아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주 대림까지 살펴봤고요.
네, 조선업종도 보시면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이전 시황에서도 워낙 길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2016년도에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말은 2016년 저점을 깨는 그런 일은 벌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말이고요. 2019년 올해는 LNG선에 대한 수주가 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2020년쯤에 아마 컨테이너 수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표적인 빅4 조선주들을 보면 조선 기자재를 제외하면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재무적으로 안전한 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즈니스가 가장 좋은 회사는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이런 주가 탄력이 가장 큰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대우조선해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튀고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준비하는 기업은 삼성중공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보시면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흐름이죠. 이 흐름. 네, 이 흐름으로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락을 하여도 쉽게 빠지지 않는, 그쵸? 그리고 10월 달에도 굉장히 선방을 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업종입니다. 10월에 선방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증시가 급락을 해도 너무 같이 따라서 급락을 해버리면 다시 이 차트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급락한 만큼 매물대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덜 하락했는가를 또 연구해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6.42% 상승을 하였네요. 그럼 이 조선업종에 리스크는 없느냐? 리스크 있습니다. 리스크는 바로 유가입니다. 분명히 그 유가가 급락한 거에 대해서 지금 자체로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수주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겠는가? 보통 55불에서 60불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처럼 그러나 100불을 넘기는 그런 일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셰일가스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셰일가스가 등장하면서 공급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그 자동차 시장, 증권 시장 가장 큰 것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이 지금 전기차든 뭐 전기 수소차든 이런 대격변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중동에서 이제 미국이 이미 유가 주도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가를 미국이 증거는 없지만 충분히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소차 섹터를 또 보시면요. 이 수소차 섹터는 당연히 단기 테마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실적은 다 개차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소차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수급, 거래량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수소와 어떻게든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뭐 크게 수소차와 연관이 없어도 그냥 그 수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어거지로도 맞춰서 주가를 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적으로 가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분이 아니시라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 업종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요. 수소차 섹터에서요. 인지컨트로스인데요. 인지컨트로스는 얼간지 여러모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테마가 안 붙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테마가 붙었죠. 그래서 테마가 안 붙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지. 테마가 이미 붙었을 때 투자를 해버리면 높은 자리에서 물릴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인지컨트로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테마를 보고 산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보고 샀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테마를 붙여버리면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때인데 이때 만약에 샀어요. 네. 근데 10월에 이게 마이너스 30%입니다. 예, 마이너스 30까지 빠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당연히 안 좋겠죠. 예. 만약에 이 기업을 이 구간에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구간에 안 팔았어요. 예, 여기까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팔았는데 본전까지 제자리로 왔어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오면 예, 지금 1년 이 구간이 1년이거든요. 예, 1년. 네, 여기서 좋았는데 안 팔았어요. 여기까지 갈 줄 알고 그랬더니 중간에 확 빼버리죠. 본전을 지나서 마이너스 30까지 빼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물량을 다 던집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서 그때부터 올리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급락이 없이 아니 그냥 이렇게 내 본전까지 유지를 해주고 올려주면 정말 좋겠죠. 예. 근데 보통은 안 이렇더라고요. 보통은 올리기 전에 한번 그냥 확 빼버립니다. 오버히트를 확.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겁에 질린 물량을 다 소화를 해내고 그때부터 원래 가려던 곳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있다 싶은 분들은 뭐 지금은 더 오르더라도 이제는 차익 실현을 생각해야 될 때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난 2016년, 17년 엄청 주가 지루할 때 왔다 갔다리 할 때만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좀 오르네, 이제 오르나 싶었는데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지금 엄청 고생하신 거죠.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지금 수익률이 얼마죠?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5,000원대니까 지금 만원이니까 100%죠. 네. 그러니까 이 100%라는 수익률이 내가 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 지루한 구간을 반복하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 30%, 40%까지 빠졌다가 그 뒤로 100%까지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수익은 바로 고통의 대가다라는 말이 정말 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진다이아가 어떻게 보면 수소차의 대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소차가 여기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종목 오히려 안 갔어요. 네, 오히려 안 가다가 텀을 두고 오늘 상한가를 딱 찍네요. 네. 이것도 보시면 신고가를 썼지만 역시나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라는 종목 오늘 새로 수소차 테마에 엮여서 편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네요. 이렇게 또 새롭게 엮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수소랑 엮이는 줄 몰랐는데 수소랑 엮이네 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네, 어쨌든 수소차 섹터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관상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신업종은 통신주와 통신장비주를 별개로 봐야 된다는 뷰를 드렸습니다. 그쵸? 통신 3사는 올 상반기에는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이고 통신장비주는 그래도 통신주랑 연동이 돼서 그렇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통신 3사는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대규모 투자가 비용으로 발생이 되고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그 통신 3사가 투자하는 곳이 바로 통신 장비 업체들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 업체들은 올해 분명히 작년에는 적자인 기업들이 태반이었는데 올해는 조금씩 흑자 전환에 처음으로 성공을 하는 통신 장비주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신 장비주들은요 2019년에도 당연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서 이 통신 장비의 대장주를 한번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업종은 이거는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내일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